여러분은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회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에 수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계는 미국에 맡기고 대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시공 능력과 제조 기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2022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에너지 공급이 끊긴 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러시아 가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소형 원자로 잎사귀를 동시에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겁니다. 설계도를 그린 건 미국인데 망치를 든 건 한국입니다. 폴란드에서, 아니 동유럽 전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폴란드는 왜 소형 원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기술의 파트너가 되었는지. 셋째, 이 프로젝트 뒤에 숨어있는 금융구조의 비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폴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2년 4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째 되던 날,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폴란드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난방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전기요금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270유로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19년 평균과 비교하면 거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보일러가 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폴란드 정부는 이때 깨달은 겁니다. 가장 싼 에너지가 뭐냐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러시아산이 아닌 에너지가 뭐냐는 거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EU의 REPowerEU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서 영구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법적 조치까지 이행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러시아 가스를 끄는 건 좋은데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이냐는 거예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력의 56%를 석탄에서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탄 발전소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EU의 탄소 중립 주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노후 화력 발전소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서디 리틀의 분석에 따르면 당장 2027년부터 연간 최대 50시간의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러시아 가스도 끊겼고 석탄 발전소도 닫히고 있고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는 매년 2%씩이에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폴란드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SMR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중앙 에어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대한 실외기 하나가 집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기존의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 실외기가 고장나면 집 전체가 덥습니다. 설치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고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듭니다. SMR은 방마다 설치하는 벽걸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방부터 하나씩 달면 되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방은 시원하죠. 이게 바로 폴란드가 SMR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전기가 급한데 대형 원전은 완공까지 15년이 걸립니다. SMR은 설계사 측 목표 기준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형 원자로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짓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폴란드 SMR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간에 한국형 SMR 20기 확정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부터 정리하죠. 이 사업을 이끄는 건 폴란드 최대 민간기업 신토스와 국영에너지 기업 오를렌의 합작사인 OSGE입니다. 이 회사가 폴란드 전국 6곳에 총 24기의 소형 원자로를 짓기로 확정했어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원자로의 설계는 미국 GE, 버노바 히타치의 BWRX-300 모델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ISMR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뭘 하느냐고요?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부를 맡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미국이 그렸지만 이 복잡한 설계를 실제 건물로 세우는 시공은 삼성물산이,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 제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의 설계는 미국 애플 본사에서 하지만 실제 제품을 가장 정밀하게 찍어내는 건 아시아 공장인 것처럼 원전의 설계는 미국이 하고 실제로 짓는 건 한국인 겁니다. 2026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OSG 버노바가 폴란드 표준 설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위한 도면 확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건설지는 폴란드 중부의 부어츠와 베크입니다.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죠. 오스트로웬카라는 곳은 노후 석탄 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하는 건설지로 이미 건설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석탄을 태우던 자리에 원자로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Coal to Nuclear, 석탄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왜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4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남기고 간 에너지 공포가 폴란드를 원자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였어요. 2022년 가스밸브가 잠긴 그날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전력 소비량은 2040년까지 매년 약 2%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 산업 자동화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석탄 발전소는 하나씩 문을 닫고 있어요. 2026년 1월에는 이웃나라 체코가 마지막 탄광을 폐쇄하면서 폴란드가 EU 내 유일한 유연탄 생산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전기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폴란드 정부는 대형 원전과 SMR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대형 원전은 장기적인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SMR은 당장 급한 곳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기로 한 겁니다. 둘째, 대형 원전의 구조적 한계가 SMR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원전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입니다.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죠.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2023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4년이나 지연된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원전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2027년부터 전력이 부족해지는데 대형 원전이 완공되려면 2030년대 후반이니까요. BWRX-300은 전기 출력 300MW로 대형 원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작지만 빠릅니다. 설계사 측 목표, 건설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MW당 콘크리트 사용량은 대형 원전 대비 50% 절감되고 부지 면적은 90%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원자로의 냉각 방식이에요. BWRX-300은 자연 순환과 수동적 안전 계통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수일 이상 스스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외부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이 멈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이 기술적 안전성이 폴란드 국민들의 원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법원은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폴란드의 원전 사업 전반에 사실상 청신호를 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설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한국이 시공과 제조를 맡게 된 걸까요? 셋째, 한국만이 가진 시공 능력과 제조 기술이 폴란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5년 12월 OSGE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순 시공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삼성물산이 폴란드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UAE 바라카 원전에서 증명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공하는 능력. 이걸 업계에서는 온타임, 온버젯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모듈형 건설 기술입니다. PWREX300은 공장에서 미리 만든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삼성물산은 이미 초고층 빌딩과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모듈러 공법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셋째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삼성물산은 OSGE의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물산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도이세슈티 SMR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SMR 벨트의 핵심 시공사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SMR 전용 생산 라인을 경남 창원 공장에 구축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6년 원자력 부문 수주액은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향 PWRX300 기자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라파워, 뉴스케일 등 글로벌 기술사들의 물량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산은 설계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전 세계 소형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와 비슷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다르지만 결국 찍어내는 곳은 TSMC 하나인 것처럼 원전 부품도 점점 두산 창원 공장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창원의 수백 개 기자재 중소기업들이에요. 이번 폴란드 프로젝트를 통해 이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돈줄이 있어야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네 번째 이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넷째, 한미 공동수출금융 보증체계라는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원전 하나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누가 돈을 대느냐? 그 돈이 안전한지를 보증하는 게 결국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2026년 2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 잘하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를 장전한 겁니다. 이 법에 따라 과기성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MR 개발촉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SMR 전용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오는 낡은 원자력 법령에 대해 장관이 직접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어요. 이게 폴란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SMR을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가 인하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엑심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이 폴란드 SMR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구조가 완성됐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돈줄을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정부가 함께 보증한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죠. 한마디로
폴란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뒤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라는 두 개의 보증인이 서 있는 걸 확인하고 계약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건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하거든요. 정부는 사후 유지 보수, 업계에서 MRO라고 부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건설 이후 장기간 이어질 운영 수익까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에요. 한국의 대형 원전 기술인 APR 1400은 원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된 겁니다. 문제는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양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는 거죠.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분쟁 해결이라고 대서특필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공개 합의 내용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에는 한국에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 시 호기당 약 2천억 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고 약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 접근 제한입니다. 한국은 체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 북미, 일본 등에서 대형 원전 독자 입찰이 제한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추진하던 폴란드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기술을 팔,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돌파한 방법이에요. 한수원이 막혔으니 원전 수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피라는 민간 기업들이 우회로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GE 버노바 히타치라는 미국 기술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미국 기술을 쓰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 주권은 미국에 양보했지만 시공과 제조라는 실질적인 돈벌이를 한국이 가져간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은 직접 원전을 설계해서 팔겠다는 전공법 대신에 누가 설계하든 우리가 가장 잘 만든다는 제조 강국의 DNA로 승부한 겁니다. 이 전략이 왜 영리한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죠. 그해 12월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합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를 꺾고 186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세계가 놀랐던 건 한국의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안에서 약속한 기한에 가장 근접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공 관리 능력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4기 중 3기가 이미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4, 5기도 곧 가동 예정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수년 지연되긴 했지만 세계 원전업계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양호한 성적표입니다. 유럽의 원전들을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는 14년 지연, 영국 힌클리 포인트 C는 예산이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11년이나 늦어졌고요. 이 처참한 성적표를 보면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유럽 기업들은 약속을 못 지킨 전과가 있고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기관리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폴란드의 야망은 자국 내 전력 자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의 전력망 연결을 완료하면서 발트 3국과 유럽 본토의 전력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 24기의 SMR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탄을 떼우던 나라가 남는 청정전기를 독일과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OSG는 이미 폴란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6개국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의 시공과 제조를 한국 기업이 맡게 되면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업계에서는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떠난 자리에 한국의 원전 공급망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동유럽 에너지 지도의 주인이 바뀌는 지정학적 배전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함께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입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미국 기술의 파트너로 참여해서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SMR, 즉 ISMR에 대해서도 자사의 기술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이 되려면 이 기술 독립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적 불확실성입니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업 가동 사례가 없어요. 첫 호기인 캐나다 달링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폴란드 사업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FOAK 리스크, 즉 세계 최초라는 불확실성이 만드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폴란드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전 계획을 계승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나 환경 규제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네 줄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SMR 24기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한국은 대형 원전 수출이 IP 분쟁에 막히자 시공과 제조라는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셋째, SMR 특별법과 한미 공동금융보증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이 전략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넷째,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유럽 6개국, 업계 추정 100조 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개발 중인 ISMR 기술은 2030년대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쌓고 있는 건설 레퍼런스는 향후 한국형 SMR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신뢰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의 시공 파트너가 내일의 설계 수출국이 되는 것. 이게 한국 원전 산업의 장기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핵심 지표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폴란드 원자력청의 건설 허가 승인 여부. 2026년 말까지 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둘째, 캐나다 달링턴 BWRX 300의 건설 진행 상황. 이 세계 최초 호기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폴란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두산에너빌리티의 분기별 원자력 수주 실적 5조 8천억 원이라는 올해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가 한국 SMR 공급망의 건강을 보여주는 체온계 역할을 합니다. 넷째,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독립성 논의 진전 여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형 ISMR의 독자적인 유럽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그린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자가 시장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고 돌아올지, 그 결과가 앞으로 10년간 한국 제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폴란드 SMR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기업들의 우회 전략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독자 기술 수출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회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에 수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계는 미국에 맡기고 대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시공 능력과 제조 기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2022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에너지 공급이 끊긴 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러시아 가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소형 원자로 잎사귀를 동시에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겁니다. 설계도를 그린 건 미국인데 망치를 든 건 한국입니다. 폴란드에서, 아니 동유럽 전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폴란드는 왜 소형 원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기술의 파트너가 되었는지. 셋째, 이 프로젝트 뒤에 숨어 있는 금융구조의 비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폴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2년 4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째 되던 날,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폴란드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난방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전기요금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270유로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19년 평균과 비교하면 거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보일러가 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폴란드 정부는 이때 깨달은 겁니다. 가장 싼 에너지가 뭐냐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러시아산이 아닌 에너지가 뭐냐는 거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EU의 Repower EU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서 영구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법적 조치까지 이행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러시아 가스를 끄는 건 좋은데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이냐는 거예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력의 56%를 석탄에서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탄 발전소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EU의 탄소 중립 주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노후 화력 발전소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서디 리틀의 분석에 따르면 당장 2027년부터 연간 최대 50시간의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러시아 가스도 끊겼고 석탄 발전소도 닫히고 있고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는 매년 2%씩이에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폴란드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SMR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중앙 에어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대한 실외기 하나가 집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기존의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 실외기가 고장나면 집 전체가 덥습니다. 설치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고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듭니다. SMR은 방마다 설치하는 벽걸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방부터 하나씩 달면 되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방은 시원하죠. 이게 바로 폴란드가 SMR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전기가 급한데 대형 원전은 완공까지 15년이 걸립니다. SMR은 설계사 측 목표 기준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형 원자로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짓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폴란드 SMR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간에 한국형 SMR 20기 확정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부터 정리하죠. 이 사업을 이끄는 건 폴란드 최대 민간기업 신토스와 국영에너지 기업 오를렌의 합작사인 OSGE입니다. 이 회사가 폴란드 전국 6곳에 총 24기의 소형 원자로를 짓기로 확정했어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원자로의 설계는 미국 GE, 버노바 히타치의 BWRX-300 모델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ISMR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뭘 하느냐고요?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부를 맡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미국이 그렸지만 이 복잡한 설계를 실제 건물로 세우는 시공은 삼성물산이,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 제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의 설계는 미국 애플 본사에서 하지만 실제 제품을 가장 정밀하게 찍어내는 건 아시아 공장인 것처럼 원전의 설계는 미국이 하고 실제로 짓는 건 한국인 겁니다. 2026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OSG 버노바가 폴란드 표준 설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위한 도면 확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건설지는 폴란드 중부의 부어츠와 베크입니다.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죠. 오스트로웬카라는 곳은 노후 석탄 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하는 건설지로 이미 건설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석탄을 태우던 자리에 원자로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Coal to Nuclear, 석탄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왜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4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남기고 간 에너지 공포가 폴란드를 원자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였어요. 2022년 가스밸브가 잠긴 그날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전력 소비량은 2040년까지 매년 약 2%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 산업 자동화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석탄 발전소는 하나씩 문을 닫고 있어요. 2026년 1월에는 이웃나라 체코가 마지막 탄광을 폐쇄하면서 폴란드가 이윤의 유일한 유연탄 생산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전기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폴란드 정부는 대형 원전과 SMR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대형 원전은 장기적인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SMR은 당장 급한 곳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기로 한 겁니다. 둘째, 대형 원전의 구조적 한계가 SMR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원전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입니다.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죠.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2023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4년이나 지연된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원전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2027년부터 전력이 부족해지는데 대형 원전이 완공되려면 2030년대 후반이니까요. BWRX-300은 전기 출력 300MW로 대형 원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작지만 빠릅니다. 설계사 측 목표, 건설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MW당 콘크리트 사용량은 대형 원전 대비 50% 절감되고 부지 면적은 90%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원자로의 냉각 방식이에요. BWRX-300은 자연 순환과 수동적 안전 계통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수일 이상 스스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외부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이 멈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이 기술적 안전성이 폴란드 국민들의 원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법원은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폴란드의 원전 사업 전반에 사실상 청신호를 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설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한국이 시공과 제조를 맡게 된 걸까요? 셋째, 한국만이 가진 시공 능력과 제조 기술이 폴란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본부는 2025년 12월 OSGE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순 시공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삼성물산이 폴란드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UAE 바라카 원전에서 증명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공하는 능력. 이걸 업계에서는 온타임, 온버젯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모듈형 건설 기술입니다. PWREX300은 공장에서 미리 만든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삼성물산은 이미 초고층 빌딩과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모듈러 공법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셋째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삼성물산은 OSGE의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물산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도이세슈티 SMR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SMR 벨트의 핵심 시공사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SMR 전용 생산 라인을 경남 창원 공장에 구축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2026년 원자력 부문 수주액은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향 PWRX300 기자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라파워, 뉴스케일 등 글로벌 기술사들의 물량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산은 설계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전 세계 소형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와 비슷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다르지만 결국 찍어내는 곳은 TSMC 하나인 것처럼 원전 부품도 점점 두산 창원 공장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창원의 수백 개 기자재 중소기업들이에요. 이번 폴란드 프로젝트를 통해 이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돈줄이 있어야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네 번째 이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넷째, 한미 공동수출금융 보증체계라는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원전 하나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누가 돈을 대느냐? 그 돈이 안전한지를 보증하는 게 결국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2026년 2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 잘하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를 장전한 겁니다. 이 법에 따라 과기성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MR 개발촉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SMR 전용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오는 낡은 원자력 법령에 대해 장관이 직접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어요. 이게 폴란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SMR을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가 인하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엑심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이 폴란드 SMR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구조가 완성됐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돈줄을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정부가 함께 보증한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죠. 한마디로 폴란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뒤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라는 두 개의 보증인이 서 있는 걸 확인하고
계약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건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하거든요. 정부는 사후 유지 보수, 업계에서 MRO라고 부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건설 이후 장기간 이어질 운영 수익까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에요. 한국의 대형 원전 기술인 APR-1400은 원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된 겁니다. 문제는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양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는 거죠.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분쟁 해결이라고 대서특필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공개 합의 내용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에는 한국에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 시 호기당 약 2천억 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고 약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 접근 제한입니다. 한국은 체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 북미, 일본 등에서 대형 원전 독자 입찰이 제한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던 폴란드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기술을 팔,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돌파한 방법이에요. 한수원이 막혔으니 원전 수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피라는 민간 기업들이 우회로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GE 버노바 히타치라는 미국 기술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미국 기술을 쓰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 주권은 미국에 양보했지만 시공과 제조라는 실질적인 돈벌이를 한국이 가져간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은 직접 원전을 설계해서 팔겠다는 전공법 대신에 누가 설계하든 우리가 가장 잘 만든다는 제조 강국의 DNA로 승부한 겁니다. 이 전략이 왜 영리한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죠. 그해 12월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합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를 꺾고 186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세계가 놀랐던 건 한국의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안에서 약속한 기한에 가장 근접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공 관리 능력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4기 중 3기가 이미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4, 5기도 곧 가동 예정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수년 지연되긴 했지만 세계 원전업계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양호한 성적표입니다. 유럽의 원전들을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핀란드 올킬로토는 14년 지연, 영국 힌클리 포인트 C는 예산이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11년이나 늦어졌고요. 이 처참한 성적표를 보면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유럽 기업들은 약속을 못 지킨 전과가 있고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기관리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폴란드의 야망은 자국 내 전력 자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의 전력망 연결을 완료하면서 발트 3국과 유럽 본토의 전력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 24기의 SMR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탄을 떼우던 나라가 남는 청정전기를 독일과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OSG는 이미 폴란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6개국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의 시공과 제조를 한국 기업이 맡게 되면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업계에서는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떠난 자리에 한국의 원전 공급망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동유럽 에너지 지도의 주인이 바뀌는 지정학적 배전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함께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입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미국 기술의 파트너로 참여해서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SMR, 즉 ISMR에 대해서도 자사의 기술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이 되려면 이 기술 독립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적 불확실성입니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업 가동 사례가 없어요. 첫 호기인 캐나다 달링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폴란드 사업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FOAK 리스크, 즉 세계 최초라는 불확실성이 만드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폴란드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전 계획을 계승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나 환경 규제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네 줄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SMR 24기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한국은 대형 원전 수출이 IP 분쟁에 막히자 시공과 제조라는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셋째, SMR 특별법과 한미 공동금융보증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이 전략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넷째,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유럽 6개국, 업계 추정 100조 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개발 중인 ISMR 기술은 2030년대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쌓고 있는 건설 레퍼런스는 향후 한국형 SMR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신뢰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의 시공 파트너가 내일의 설계 수출국이 되는 것, 이게 한국 원전 산업의 장기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핵심 지표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폴란드 원자력청의 건설 허가 승인 여부. 2026년 말까지 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둘째, 캐나다 달링턴 BWRX 300의 건설 진행 상황. 이 세계 최초 호기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폴란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두산에너빌리티의 분기별 원자력 수주 실적 5조 8천억 원이라는 올해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가 한국 SMR 공급망의 건강을 보여주는 체온계 역할을 합니다. 넷째,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독립성 논의 진전 여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형 ISMR의 독자적인 유럽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그린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자가 시장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고 돌아올지, 그 결과가 앞으로 10년간 한국 제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폴란드 SMR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기업들의 우회 전략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독자 기술 수출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